두 번 오니까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법회를 한번 쉬어서 오늘은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자, 우리 교당 합창단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이렇게 자리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뜯어서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야 해보려고도 했고, 또 뭐 새로 아예 그냥 이렇게 뭐 의자를 그런 합창단 그런 거를 사서 해야 될란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뜯어서 옮기는 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또 이게 좀 이빨 빠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이 사회석을 올리고 그러면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려가지고 의자를 놔보니까 또 의자가 또 마침 이 의자가 딱 24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럼 얼추 맞겠구나 해서 한번 놔봤는데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이 합창 연습을 법회 전에 이렇게 하니까 뭐 하는 사람은 물론 뭐 더 재밌겠지만 이 보는 재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그 배우는 게 많이 있고 또 분위기도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지휘자님도 이 가르치는 거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이게 왠지 이렇게 뭐 많이 배우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우리 반주자도 또 해주니까 이 프로들이 지휘와 반주를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복이 많네, 내가 복이 많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교도님들이 또 그 숭창단 이 단톡방 보면 엄청 그 열심히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흐뭇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흐뭇하게 바라보자 하고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흐뭇하게 바라보는 게 그것이 불공인 것 같아요. 사람 볼 때 뭐 물질로 뭐 이렇게 돈이 다 주고 뭐 이러면 다 좋다고 그러지만 그것보다는 돈 이전에 저는 눈빛으로 흐뭇하게 바라보는 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주면서 싸늘하게 차가운 눈으로 싸늘한 눈으로 뭐 주는 경우 있다면 글쎄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이 따뜻한 눈으로, 흐뭇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 바라보는 것이 더 큰 선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일상수행요법 8조 잘 가르치는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유 중에는 타자녀 교육에 해당되죠. 그래서 사유 중에서 자력 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가 우리 사유의 조목인데, 자력 양성은 뭐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이고, 또 지자본의도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고, 공도자 숭배는 조금 덜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고, 제일 잘 되고 있는 것이 저는 타자녀 교육인 것 같아요. 근데 타자녀 교육 그 용어 자체는 잘 안 되고 있죠. 그 자기 자녀 말고 다른 사람의 자녀를 지금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그러진 않죠. 내 자식 교육하기도 힘든데 다른 자식 해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요새 분위기상으로는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식도 안 날라고 하는 판인데 타자녀 교육까지는 어렵지만, 그 이름이 타자녀 교육이지 타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교육을 평등하게 잘 시키자는 거였죠. 그래서 그것은 이미 대종사님께서 이 사유를 할 때 타자녀 교육 이거를 제시할 때는 정말 꼭 필요했던, 그 당시에 절실했던 과제인데,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굉장히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셔서 우리 엄불교가
새로운 종교로 이 탄생을 그 어려운 시대에 했지만 다른 종교보다 이 교육에 대흥사님께서 정말 각별한 엄청난 이 신경을 쓰셨고 실제 실행을 하셨고 또 결과를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훈련법도 시킨 것이고 우리 그 어려운 생활에서도 대흥사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선지님들의 자녀들도 다 교육을 잘 시켜서 또 공부를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우리 익산에 여러 학교를 세웠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세웠던 것도 사실은 이 타자녀 교육의 이 근거에서 이뤄냈던 우리가 결과죠. 그래서 당시 옛날에 교육의 기관이 편소하거나 협착한 그 시절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실제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흐르고 우리나라 이제 이 국력이 높아지니까 그 조항들이 다 실현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교육기관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오히려 걱정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타자녀 교육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럼 이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잘 가르치는 걸까? 이렇게 이미 잘 가르치고 있다는 전제를 한 후에 자기가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잘 가르치지? 나는 왜 이렇게 남을 가르치는 거를 좋아할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나는 못 가르쳐. 가르치는 거는 나는 나는 소질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자기 자식들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무슨 학교 보내는 요 가르침 정도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식을 인류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이것이 부모 은혜의 한 조목 아닙니까? 낳고 길러 가르치는 거 이게 부모가 할 도리입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는 선생님한테 맡긴다고 해도 오히려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죠. 오히려 이렇게 된 이 지금같이 정보화되고 앞으로 AI가 나오고 어떤다고 해도 결국은 인성이 중요하다는 그것을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집안 모임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즘에는 문과 이과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도 성향이 다 문과 기질이에요. 그래갖고 저도 그러고 우리 집 애들도 다 문과 기질인데 살아보니까 문과 해봐야 요즘 돈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런다고 이과를 가야 돼. 응?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맞아. 그래도 기술이 있는 게 좋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누가 한 사람이 문과 이과 다 상관없이 동과가 제일 좋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제정신이 딱 박히면 문과 이과든 상관없더라 이 말이. 문과여도 정신을 딱 차리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이과에서 취직이 잠깐 잘 될지 몰라도 결국은 인성이 부족하고 정신이 안 차리면 다 망하더라. 그래서 정신 차리면 된다. 문과 이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 하니까 의외로 아니야 그럴 줄 알았는데 다 그냥 끄덕거리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나는 왜 이렇게 잘 가르치는 걸까 하고 스스로 물어보니까 그 답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남을 가르치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냥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잘 배우게 돼요.
배움과 가르침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거 다 경험하셨죠? 잘 가르치려면 잘 배워야 되고 잘 배우면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관계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원래 가르친다는 말의 뜻이 사전에서는 깨닫거나 익히게 한다. 깨닫거나 익히게 하고 또 알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원래 가르치다의 가르칠 교자의 한자는 부모가 자식을 몽둥이로 회초리로 때린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가르친다는 뜻의 한자 뜻인데 그 요즘에는 뭐 그거 별로 안 맞죠. 그래서 굳이 뭐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도 요 배움과 가르침이 다른 동물들보다 월등 우월했다는 거죠. 이 동물들의 배움과 가르침은 다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가르치지 뭐 사람처럼 뭐 인륜 도덕 무슨 그런 얘기는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걸 지금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움과 가르침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 손바닥이 앞과 뒤와 같아서 잘 배우면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치려면 잘 또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유 중에서 지자본유의 타자녀 교육의 이 두 조목은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죠. 둘이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이 솔성유론에서도 이 배움과 가르침을 대단히 강조를 하셨죠. 우리 솔성유론 암송하는데 3조가 뭡니까?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그렇게 세 번째 조목이에요. 솔성유론 3번이. 1번은 뭐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고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고 자 믿은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배울 줄 모르는 병이 제일 모든 이 병의 시작이에요. 자, 또 사조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배움이 없는 사람은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병이고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은 또 어때요? 내가 좀 더 지식이 있어 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자긍을 해서 배움을 놓아버려요.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스스로 자존자대한다로 자존자대하다는 나쁜 의미죠. 자기만 존귀하다. 자기만 내가 제일 크고 내가 제일 잘났어 하는 마음이 자존자대. 그래서 배움을 놓는 요 폐단을 말씀하셨고, 자 가르침에 대한 이 솔성유론에서 가르침에 대한 조목은 몇 조에 나옵니까?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죠. 8조에 보면 8조가 뭐예요?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저는 솔성유론에서 이 8조를 제일 좋아합니다. 뭐 상대적인 그런 개념보다 이걸 표준으로 많이 삼고 있어요. 일일 시시란 말은 뭐예요? 일일 시시. 일일은 한자로 쓰면 날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일, 시시는 때, 그리고 무시라는 소리죠. 매일매일 그냥 어느 때나 이게 일일 시시예요. 일일 시시로 누가 누구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야, 요 조목이 그거 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 이런 발상은 참 하기 쉽지 않습니다. 되게 가르치고 배우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치고 뭐 내가 남을 가르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제일 근본적이고 제일 쉽고 제일 빠르고 제일 궁극적인 이 공부법이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공부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잠시도 지금 이 순간 들을 때 내가 잘 듣고 있는가? 응? 잘 듣고 있는가? 무심으로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거죠. 지금은 듣는 게 제일 6가지 감각 중에서 제일 필요한 감각이죠.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상이 그러면 이 원상은 나하고 멀어지는 거. 이 원상이 결국 무심이에요. 무심. 영이잖아. 영이 무심이에요. 없는 거는 없을무 무심이고. 자, 귀를 사용할 때는 일심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무심일심으로. 무심한 가운데 일심으로. 무심하다는 것은 생각이 끊어진 거죠. 언어도안의 입정처죠. 그래서 일심으로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낮추어내는 거예요. 무심일심의 공부. 그게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에 숨어있는 뜻이에요. 무심일심으로 그 일에 집중하는 공부가 그 8조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가르쳐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타자니아 교육 조목에도 주로 교육의 기관을 많이 설치하고 후진들을 가르치고 이 말씀이 이제 정전에는 많이 나와 있지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면 이제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내가 남을 가르치는 이거보다 이제는 내가 나를 가르치는 여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일일시시로 매일매일 때때로 언제 어디서나 대하는 모든 사람. 우리가 살면서 사람 매일 만나잖아요. 사람 없는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매일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매일 모든 경계를 대하고 있죠. 아침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경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대하는 모든 사람과 경계를 건성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건성으로 대하지 않아요. 또 건성으로 대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또 그냥 습관적으로, 무자각적으로, 굳이 그냥 그거를 그냥 대충 건성 산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나의 육근 동작에 깨어 있는 사람이. 그래서 훈련을 할 때는 눈 깜빡거리는 것도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눈 깜빡거리지 않는 사람 있나요? 눈 안 깜빡거리는 사람 있어요? 진기명기나 할 때 막 참는 거 해서 20분 동안 참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참기는 참는데 막 눈물이 엄청나게 흐르죠. 눈에는 엄청나게 안 좋은 겁니다, 그거. 이 눈 깜빡거리는 것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걸 막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 눈이 깜빡거리는 걸 통해서 이게 눈을 스스로 이게 청소도 하고 그리고 깨어 있게 하는 이게 뇌와 몸을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깜빡거리는 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깜빡거리죠. 근데 한 번도 이거 의식한 적 없잖아요. 근데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늘 의식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깜빡거리는구나. 어떻게 깜빡거리는 것을 한번 알아차려 보자는 거죠. 예를 들은 거예요. 눈 깜빡거리듯이 또 습관적으로 코를 벌름벌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말투도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투가 있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전에는 어떤 표현을 잘 썼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를 참 잘 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뭐예요? 옛날 과거의 일을 자꾸 떠올려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의 이 초점이 과거에 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가지고 우리 정토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하면 또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게 많아요. 맨날 그래갖고
공부 삼아서 이제 했더니 그런 표현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저 전라북도 사람들은 또 말 끝에 막이란 말을 또 잘 쓰죠. 막 그래갖고 요즘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거의 막이란 말을 그냥 달고 살고, 또 이쪽 군산 이쪽 이직사 사람들은 그냐, 군산 사람들 그냐 그걸 잘하죠. 그냐, 그리요, 그런 표현을 뭐 많이 쓰는데, 자기 한번 말투도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표현을, 어떤 단어를 주로 쓰는지 살펴보면 자기를 아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도반이 되면 부부가 같이 공부를 하면 그때 이렇게 서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나를 잘 사실은 모르는데 남은 잘 알아요. 그죠? 부부 간에도 남편의 이거 모든 무슨 눈빛 하나만 봐도 다 알죠. 특히 말투라든가 이렇게 몸짓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사람들이 고정된 패턴이 있거든요. 그걸 잘 모르지만 이제 자꾸 조금만 관심 가지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도 보이지 않지만 얼굴 표정을 알아차리는 게, 그래서 이 무의식을 자각하는, 의식화하는데 제일 마지막 공부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보이지만 자기 얼굴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면 그게 보이진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알아지죠. 그래서 차가운 눈빛을 따뜻하고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온화하고 부드럽게 예쁘게 하려면 그 방법을 알려드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입꼬리를 올리는 겁니다. 입꼬리를 내리면 우울하고 슬퍼진 모습이 되니까 자꾸 거울도 보고, 그래서 거울을 잘 보는 남자가 행복한 여자고 행복한 남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거울을 안 보는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태진아 씨가 한 말이 외치고 있잖아.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외로운 여자죠.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거울 보기가 두려워. 자기 얼굴 보려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거울을 안 본단 말이에요. 자기 얼굴도 봐야 되지만 이 거울은 나를 비춰주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도 거울이죠. 그 말 이해되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모습이 결국은 내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무례하게 했다면 사실은 나의 무례를 그 사람이 대신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 연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가르칠 줄 모르는 것을 병이라 하시고, 교육본 34장에서 자만하고 자긍하여 모르는 사람과 상대도 아니하려 하는 수가 허다하니, 이 자만하고 자긍하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니까 남은 다 내 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쳐서 이 이기심, 극도의 이기심을 가진 사람을 의학에서는 인격 장애로 봅니다. 인격 장애예요. 자기 만족성 인격 장애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우리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만 다 1등만 하고 막 해갖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쉽습니다. 잘 떠오르시죠? 그런 사람들 다 봤잖아요. 공감을 잘 못해요. 왜 가난한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해 요새 이번에 해서 반지하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포항에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막 하소연을 해도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으로 듣질 못하는 거예요. 공감을 못해. 왜 이런 데서 살아가지고 그런 피해를 입냐?
나처럼 아파트에 살면 그런 피해 안 당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때 할 말은 아니죠.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일 실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려면 무시성법에 그 답이 있습니다. 경계를 딱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왜 나한테 이렇게 경계가 왔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고 밀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흥사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시성법에서는 그럴 때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어떻게 잊어버려라 그러진 않았겠죠?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잊지 말라고 그랬죠. 잊지 마는데 어떻게 잊지 말아? 염두에 두고 염두에 잊지 말. 그러니까 생각에 염두라는 것은 뭐예요? 생각염자에 머리 두자예요. 모든 생각의 첫 번째로 두라 이런 말이죠. 그 경계가 왔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게 공부할 때구나. 이것을 제일 먼저 표준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그냥 싫은 거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경계구나. 이 공부하기 싫은 그러니까 학생들 같으면 공부하기 싫은 이 경계를 공부 삼아야겠구나. 염두에 있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중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만 알려는 이기심,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려서 어떻게 돼요? 그래갖고 바로 공부할 때가 돌아왔고 나오면 무심으로 없는 자리로 돌려요. 돌리고 일심으로 그 경계를 일심으로 집중을 해서 처리를 하는 이 공부가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는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일시로 자기가 자기를 잘 가르치려면 자문자답을 많이 해야 돼요. 자문자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문자답. 아마 요즘 우리 켈리 동아리도 요즘 많이 좀 활성화가 잘 돼서 엄청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타원님도 그 노익장을 요즘 가시해서 그림도 많이 그려가지고 막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지인님도 참 잘 가르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면 가르치는 거를 참 잘 가르쳐요. 아주 그 쉽고 정확하게 또 핵심을 그냥 딱 찍어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타고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잘 가르치는 사람이 많네요. 우리 지휘자님도 잘 가르치시고 우리 꽃꽂이 우리 해주신 윤기호님도 잘 가르쳐요. 보면 딱 핵심을 잘 잡아서 가르치고 우리 회장님도 잘 가르치고 또 우리 성사님도 보면 얘기해 보면 핵심을 잘 잡아서 늘 그렇게 하고 우리 다 하나씩 한 분씩 하면 그러지 않으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봉사님이야 말할 것도 없죠. 또 우리 같이 연불일기 공부하다 보면 왕타원님도 보면 딱 이렇게 잘 찍어서 공부를 해주셔서 늘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자답을 스스로 하십시오. 자기가 묻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거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야죠. 우리 구타원님도 아침 선하면 엄청 연구를 많이 합니다. 아침에 보면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이거 국리를 엄청 많이 하는 국리한다 그러지. 옛날에 보면 국리라는 게 뭐예요? 이치를 궁할 궁자 궁극이란 뜻이죠. 이치를 궁구하는 거예요. 굴리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 지하에 온수 보일러가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교당에. 그래서 몇 개월 그냥 찬물로 살았는데 그것을 온수를 데우려면 1시간 한 반을 해야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여기저기 몇 사람한테 견적도 하고 다 해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아, 이거를 고치면 그 욕실에도 뜨거운 물 나오고 설거지할 때도 뜨거운 물이 필요하다고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온수 수도꼭지를 틀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얘기해 보면 그 방법은 다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그걸로는 안 된대. 그러니까 그냥 그 목욕탕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는데 비용도 뭐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그러고, 또 다는 게 또 이렇게 또 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그런데 또 그거 달면 또 뜨거운 물이 안 나오잖아요. 수도꼭지에는 안 나오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분은 그래서 돼지꼬리 그걸로 우리 커피포트 그것처럼 큰 그걸 돼지꼬리라고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주셨어요. 직접 또 사오셔가지고 저를 줬는데, 막상 그거 쓸래니까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거 집어넣어서 그것도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마 전기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목욕탕 가는 게 더 싸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잘못하면 또 그게 바깥에 있으니까 또 살짝 또 대기도 또 하고, 그래서 그것도 뭐 몇 번 쓰고 많이 쓰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일러 하시는 분이 이제 자기가 전문가래요. 이거의 전문가라고 스스로 막 그래. 그래서 그런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우리 온수통이 굉장히 커요. 제 키보다 더 큰 온수통이어서, 그럼 온수통을 작은 걸로 바꾸면 이제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며칠을 왔어요. 와우고 보고 뭐 물어보고 다 막 하더니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방법을 찾았다고, 맨날 며칠 연구를 해가지고 방법을 찾았대요. 그러면서 막 엄청 와서 이제 막 기쁘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내가 이 방법을 찾아냈다 하면서 아예 그 온수통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그 연결하는 그거를 설치를 한 다음에 있는 현재 배관을 거기에 맞게 잘라서 새로 배관을 자기가 도면을 다 그려가지고 배관을 새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 그 통이 없어지니까 엄청 공간도 깨끗해졌을 뿐 아니라 엄청 편리해진 거예요. 그리고 틀면은 5분이면 뜨거운 물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어제까지는 잘 나오는데 오늘은 또 안 돼.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 펌프 자체가 이분이 공사하기 전에 자기가 해보니까 그 에러가 떠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귀뚜라미 보일러를 불렀는데, 또 그분 얘기로는 자기가 고칠 수가 있는데 그 귀뚜라미 보일러 회사에서 그 재료를 자기네 대리점 외에는 안 준대요. 그래야 그 대리점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별 수 없이 귀뚜라미 보일러를 불러서 수리를 하니까 기사가 와서 꼽으니까 에러가 안 뜨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출장비만 달라고. 그래갖고 그날은 잘 되고 그날 공사하고 다 시험 테스트하고 어제 낮에까지는 잘 됐어요. 어제까지는 잘 됐네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하고서는 하려니까는 이제 에러 2가 아니라 에러 1이 떴어요. 그리고 어쨌든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됐지만 그것은 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보일러 자체. 그래서 안 되면은 그 뭐 메인 컨트롤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걱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이 연구력이 있더라고요. 대개 보면 그런 일 하는 분들이 그렇게 연구력 있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막 도면을 새로 짜가지고 그 방법을 찾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참 그런 분을 있어서 참 흐뭇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알아. 뭘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까? 첫째는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신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활불되는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번 더 설교를 하도록 하고, 주보에 보시면 자,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신심을 가르치십시다.
자, 수행의 배를 띄우려면, 자, 바다에 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배가 다니려면은 그 배가 다니는 것을 수행에다 비유를 하면, 자, 바닷물이 있어야 배가 운행을 할 수 있죠. 만약 항구에 정착한 배가 썰물일 때는 절대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러죠? 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은 바로, 바다의 물은 신앙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바다에 물이 들어올 때 수행의 배를 띄워야지, 신앙의 바다에 바닷물이 안 들어왔는데 수행을 해서 배를 띄우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나는 열심히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이 없는, 신앙의 바다에 밀물이 안 들어올 때 수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바다에 물이 들어오게 하는 이 방법이 오늘 했던 법어봉독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 늘 나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나를 지키고 이끌 것이다라는 이 신심. 이게 저는 신앙의 바다에 밀물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보에 보면 이 글을 사실은 우리 그 사무실에 우리 부교우님이 그 옆에다가 이 수산 김경일 교무님이 대학원대학교 총장할 때 이렇게 엽서로 해갖고 손으로 자필로, 켈리를 안 배워서 잘 쓰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쓴 글씨로 이렇게 나눠줬던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걸 작년에 볼 때는 이 총장님이 학생 때 줬으니까 제가 처음에 이 글을 보고는 이거 좀 너무 과한가 아닌가? 좀 자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냥 건성으로 본 거죠. 내가 마치 여기서 말하는 나를 수사님이고 내게는 학생들이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언뜻 봤어요. 그냥 옆에 있으면서. 그때 볼 때는 그래서 아무 감동이 없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옆에서 이제 같이 부교님이랑 작업을 하다가 거기 있는 거를 다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네. 내가 수사님이 아니고 나는 진리 부처님이 얘기였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눈이 들어오고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진짜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심, 우리가 신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파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내게 애써 빌지 않아도 나는 지금 네 곁에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내 곁으로 이끌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냥 애써 수행한다고 애써 빌거나 애써 막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늘 나는 네 곁에 있었어요. 나와 늘 함께 있었죠. 늘 이 부처님은 내 안에도 계셨고 또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경계에서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부처님 관세음보살이 1100억 화신으로 나타난다 그러죠. 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선제동자가 만나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관세음보살이 그 모습을 바꿔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관세음보살의 화신들이요. 부처님이 다 모습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를 당신 곁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에게 경계를 주시는 거죠. 시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경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와 함께하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너를 지킬 거예요. 내가 너를 내 곁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이끄는데 우리가 말하는 삶이라는 고통과 이런 아픔도 다 내 곁으로 이끌기 위한 부처님의 배려요,
과정이다. 이렇게 이게 보는 거죠. 이게 신심이에요. 그래야 수행을 통해서 어려운 일도 부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시련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축복 아님이 없죠.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다 불공이고 모든 대상이 다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지 말라는 몸이 아파하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뭐 그냥 신앙과 수행에 한다고 막 그럴 때 너무 말 그대로 자학하는 것을 그만둬라. 아파하지 말아라. 그리고 과거나 미래나 사람 간의 이 경계를 통해서 당한 아픔에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무유공포예요. 무유공포. 반야신경에 공포가 본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신심이라는 요거를 곡으로 하나 만들어서 하면 더 어떨까 하는 생각도. 그래서 저는 뭐 작곡을 할 줄 모르니까 근데 그냥 이거 가지고 중얼중얼 막 이렇게 노래 불러보고 스스로 막 감동하고 그랬는데 이게 곡을 안 쓰다 보니까 부를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그게 흠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악보를 이렇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사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바꾸고 보완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난 처음에 이제 이 글이 출처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수사님이 직접 쓰신 건지 아니면 어느에서 이렇게 보고 쓴 건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제가 그러니까 부교무님이 글쎄요 잘 모르겠다고 해서 내가 부교무님한테 그래서 이거를 수사님이 주셨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경지고 이제 보고 썼다면 그냥 어쨌든 그러면 그래도 좋으니까 그 정도 했는데 직접 썼다고는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했더니 본인이 직접 썼대요. 그리고 언제 썼냐면은 경남 교구장을 하면서 이제 이임을 할 때 교도들이 이제 몇 년 이제 교화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막 애쓰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신앙이 먼저 바탕이 돼야 이 수행도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그 실제 체험을 통해서 나온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내게 애써 빌지 않아도 나는 지금 네 곁에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내 곁으로 이끌 것이다. 자, 두 번째 활불되는 길과 이것은 이 신심에 대한 이것은 다음에 한번 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말하고 몸하고 마음으로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뭘로 가르치는 게 제일 우선입니까? 보통 이제 말로 가르치잖아요. 말 안 들으면 이놈의 새끼 그냥 욕하고 욕도 아니죠. 뭐 자기 자식한테 하는 거는 뭐 다 그런 사랑의 욕이니까 어쨌든 말로 가르치는데 저는 그 정산종사에 보면 이신선지란 법문이 있죠. 몸으로 먼저 가르치는 거죠. 몸으로 가르치는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로 가르치는데 말도 차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가르쳐야죠. 자기 감정으로 가르치고 되게 자기가 못한 거를 자기 자식이 못하면 어때요? 부모 화날 때 언제 화나요? 자기도 못했는데 자기 자식도 못해. 그러면 엄청 화나죠. 자기가 못해가지고 쩔쩔매서 자기 자녀한테는 그럼 어때? 내가 그때 그 쩔쩔맸던 것을 안 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줘. 그래갖고 다 나름대로 해준다고 다 했는데 자식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식은 이제 또 자기 관점에서 또 다른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나한테 안 해준 거 나는 우리 자식한테 해주면 다 해결되겠지 하고 했는데
보면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 얘는 또 그거는 모르고 자기 관점에서 또 아쉬운 게 생기는 것이고, 자기가 뭐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은 자기 자식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더 못해. 그러면 화납니다. 당연히 화나죠. 자, 그때가 어떤 때요? 공부할 때죠. 그렇구나. 자, 말로 가르치고 마음으로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